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전쟁은 순식간에 최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즉시 풀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만약 자신들을 폭격한다면 아랍 전체를 암흑으로 밀어 넣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반 시설까지 공격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을 때릴 때마다 주변국을 흔드는 방식으로 미국을 끊임없이 곤혹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무한정 공격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내부에 새로운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의 핵심에는 뜻밖에도 한국이 있습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수천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막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 천궁이 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요격률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시선에서 한국은 더 이상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장의 판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국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란이 왜 한국을 진심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궁이의 파급력은 단순한 성능 논란을 넘어섭니다. 이란이 지금 사실상 결사항전에 가까운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흐름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천궁이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알려진 실전 결과를 보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이 2개 포대에서 수십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고 이란이 날린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대다수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숫자로만 보면 96%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뼈아픈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놓친 표적 가운데 상당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나 바다로 떨어지는 것들이어서 굳이 요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장 체감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물론 천궁이 가 모든 항목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거리나 요격 고도만 놓고 보면 패트리엇보다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드러난 명중률과 경제성이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더 비싼 서방 미사일들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격이 치명적입니다. 상대는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날리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구조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쟁은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지갑의 두께와 제거의 속도로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천궁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막고 패트리엇은 더 까다로운 탄도미사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이 조합이 이란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더 깊이 떨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이 단순 납품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열어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추가 공급을 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거점까지 꿈꾼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더 무섭게 들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초기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란이 지금까지 믿어온 전략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란의 비대칭 전략은 지독할 만큼 집요했습니다.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퍼부어 상대의 비싼 요격미사일을 먼저 고갈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샤헤드 계열 드론 한 기의 가격과 이를 막는 서방 요격체계의 비용 차이는 전쟁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컸습니다. 이란은 바로 그 가격 차이를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상대가 한 번 막을 때마다 더 큰 돈을 태우게 만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의 창고를 먼저 비우는 것이 이란식 장기 소모전의 본질이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란이 갈고 닦아온 방식도 결국 여기에 있었습니다. 드론 수천 기, 탄도미사일 수천 발, 산속 터널과 지하 기지에 쌓아둔 물량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바로 그 지구전의 자산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막을수록 돈이 새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가 누적되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의 리더십은 막대한 전비를 오래 감수하는데 극도로 민감합니다. 미국이 며칠 만에 대량의 미사일을 쏟아붓는 장면은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흔들고 드론을 앞세운 가성비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장을 단숨에 끝내지 못하는 순간 비싼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장기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방공망이 등장하면 이란의 계산식이 무너집니다. 천궁이 가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막아내기 시작하면 이란이 기대하던 소모전의 비율이 갑자기 뒤집힙니다. 더 나아가 걸프 국가들이 이를 직접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란이 노리던 재고 고갈 시나리오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군사 기술 이전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은 쉽게 넘어가지 않고 받는 국가 역시 산업 기반과 인력,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외치다가도 막상 세부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혀 결국 장기 플랜으로 전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부를 넘기느냐가 아닙니다. 일부라도 현지 조립과 정비, 후속 생산 기반이 깔리기 시작하면 이란에는 이미 불리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란이 더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안보의 패러다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전까지는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는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둔하는 순간 억제력이 생기고 그 자체가 안전 보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 공식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를 직접 겨냥했고 걸프 지역 전체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미국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걸프 왕정 국가들이 받은 충격은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돈을 내고 기지를 내주고 동맹을 유지해도 절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답은 하나뿐입니다.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동 국가들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모두 막대한 자금은 있어도 대규모 징병 기반 국가가 아닙니다. 자국민 숫자, 병력 구조, 숙련 인력의 층이 얇기 때문에 전면전을 감당할 자주국방 체계를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기만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 유지보수와 교육까지 한 번에 묶은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은 중동이 가장 탐내는 조건을 갖춘 공급자로 비치고 있습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 운용과 보급, 현지화와 후속 지원까지 함께 묶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움직임이 그래서 심상치 않게 읽힙니다. 사우디 군 수뇌부가 한국 해군 전력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잠수함은 특히 상징성이 큽니다.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멀리서 타격할 수 있는 억제력은 노출된 기지보다 훨씬 강한 공포를 상대에게 심어줍니다. 경쟁국들은 정치적 이유나 수출 제한 때문에 중동에 원하는 무기를 마음대로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적 덜 경직된 정치적 포지션과 빠른 납기, 공격적인 조건 제시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천무, K9, 각종 유도무기와 방공체계가 이미 중동 여러 나라에서 거론되는 이유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란 내부에 퍼지고 있다는 이른바 새로운 중동 방어막의 소문은 결국 한국 무기 한두 개가 아니라 한국이 만들고 있는 구조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 장기 공급 계약, 더 나아가 에너지와 외교의 관계까지 얽히면 그것은 단순 거래가 아니라 판의 재편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자주 방위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 이란이 믿어온 비대칭 전략은 예전만큼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를 보면 답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거점을 세우며 공급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흔들려도 다른 축에서 보완하는 구조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확장으로 읽힙니다. 호주에서 드러난 현지 생산의 척결실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제는 국내 생산만으로 승부하는 단계가 아니라 해외 거점에서 만들고 정비하며 공급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누군가가 발을 빼더라도 다른 지역 공장에서 즉시 물량을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뜻합니다. 중동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대규모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가 거론되는 이유도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설계, 현지 생산, 공동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더 큰 그림 때문입니다. 천궁이, 천무, 전투기, 자주포 같은 전력이 하나씩 연결되면 중동 하늘과 지상을 지키는 핵심, 축에 한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앉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숫자도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듯 보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익성과 수출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 산업이 더 이상 내수형 보조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체가 국가 경제의 두뇌라면 방산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갑옷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나라들, 서방 공급망의 병목에 질린 나라들, 지역 안보가 급박하게 흔들리는 나라들은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후보군 맨 앞줄에 한국이 서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강자들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말도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시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수함 사업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빠른 인도 일정, 공격적인 조건, 현지 정비 인프라 구상까지 앞세우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공급자라는 이미지가 쌓이는 순간 방산 계약은 성능만이 아니라 신뢰 경쟁으로 넘어갑니다. 정치권도 결국 여론과 결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이름을 올린 공급자에게 더 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란에게는 또 다른 악재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한국 방산의 존재감이 다른 대륙의 초대형 사업까지 밀어 올리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뉴욕과 런던, 중동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흐름은 하나로 모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의 존재감은 커지고 각국은 스스로 무장하려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밀려오는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미국이 비워놓은 방공망의 자리에 한국산이 들어갈 수 있고 미국 무기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수 있으며 한국은 이미 여러 지역의 생산과 정비 거점을 깔아 공급 루트까지 분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오세아니아의 거점이 되고 유럽은 폴란드가 축이 되며 중동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허브가 되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누군가의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공포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한국은 그 기회를 가장 집요하게 준비해온 나라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천궁이 한 기종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걸프 국가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거대한 방어 구조, 생산 구조, 공급 구조,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장기 협력의 설계도입니다. 전쟁은 눈앞의 폭발보다 그 뒤에 바뀌는 질서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진짜 떨고 있는 것도 어쩌면 바로 그 질서의 이동일지 모릅니다. 이상이었습니다.